저는 올해로 105살이 되었습니다. 제 나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나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래 사는 법보다 오래 살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세기가 넘는 시간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쓰러진 젊은이들, 가난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은 노인들, 가족의 손을 잡고 떠난 분들, 그리고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한 채 홀로 떠난 분들, 저는 그 모든 죽음 앞에서 한 가지 공통된 장면을 보았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평생 자식을 위해 삽니다. 더 좋은 집을 물려주려 하고 더 많은 재산을 남기려 합니다. 그 마음은 진심이고 그 사랑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 자식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산보다 먼저 오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들, 정해지지 않은 것들, 풀지 못한 오래된 상처들, 그것들이 부모가 남긴 가장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짐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자식의 마음속에서 아주 오래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5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떠나기 전에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5가지. 이것은 재산을 어떻게 나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도덕 강의도 아닙니다. 이것은 105년을 살아온 한 사람이 수없이 많은 이별을 곁에서 지켜보고 나서야 깨달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진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덜 힘들게 떠나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당신의 남은 날들을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드리길 바랍니다. 제가 50대 후반이었을 때 아주 가까운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형과 함께 자랐고 둘은 어릴 때부터 유독 사이가 좋았습니다. 형이 아프면 동생이 밤을 새워 간호하고 동생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형이 자기 월급을 쪼개 도와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이 지났을 때 그 제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는데 그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떠나셨고 형이 먼저 아버지 통장을 들고 은행에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행동으로 두 형제 사이에 평생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 둘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그 형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이 두 아들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들끼리 알아서 잘 나누겠지. 내가 그런 말을 꺼내면 오히려 돈을 밝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우리 애들은 그러지 않을 거야.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결말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지만 동시에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형제가 나를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은 아무리 사이 좋은 형제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평소에는 그 두려움이 사랑 뒤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떠나고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을 때 그 두려움이 갑자기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십 년의 우애가 단 며칠 만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유언을 쓰는 것은 자식을 의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것은 자식들이 서로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도록 미리 막아주는 일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명확하게 말해두는 것, 어떤 재산이 있는지, 어떻게 나누기를 바라는지, 혹시 특별히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까지 그 한 장의 종이가 당신이 떠난 뒤 형제 사이에 놓인 가장 든든한 다리가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식들에게 미리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명확한 말 한마디가 사람 사이를 지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잔인한 유산이 됩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당신이 떠난 뒤에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사랑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약함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시절 남자는 울지 않았고 아버지는 자식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학교를 보내주고 추운 날 코트를 사다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05년을 살고 나서 돌아보니 그 침묵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는지 보입니다. 몇 해 전 저와 오랫동안 교류하던 한 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의 딸이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셨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이 저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딸을 사랑했습니다. 평생을 딸을 위해 일했고 딸의 결혼식 날밤에 혼자 울었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끝내 그 말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가 떠난 뒤에도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뿌리를 흔드는 일입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인가? 나는 충분히 사랑받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한 자식은 평생 그 빈자리를 다른 곳에서 채우려 합니다. 어떤 이는 끊임없이 인정받으려 하고, 어떤 이는 가까운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어떤 이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모두 같은 상처에서 비롯된 다른 모습들입니다. 고맙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 마디는 짧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부끄럽고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지 않아도 나중에 할 수 있을 거라고 미룹니다. 그런데 나중은 반드시 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후회가 있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 살아있을 때 더 자주 말했어야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은 지금도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전하지 못한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한 사람의 가슴 속에 남거나 듣지 못한 사람의 빈자리로 남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묻겠습니다. 당신 곁에 아직 듣지 못한 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길 오래 기다려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말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완벽한 순간은 없습니다. 거창한 자리도 필요 없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좋고 전화 한 통으로도 충분합니다. 말하지 못한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분명 사랑입니다. 그러나 전해지지 않은 사랑은 받는 사람에게 닿지 못합니다. 그리고 닿지 못한 사랑은 결국 두 사람 모두를 외롭게 만듭니다. 떠나기 전에 말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가볍고 가장 오래 남는 선물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몸을 아끼는 것은 나약한 사람이 하는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세대는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알았습니다. 아프면 참았고 쉬면 게으른 것이었습니다. 병원은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나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결국 자식들이 치렀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했다고 믿는 부모가 노년의 오랜 투병 생활로 자식의 삶 전체를 붙들어버리는 장면을 그분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진심으로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이 자식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으셨을 뿐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노인 한 명이 장기 투병에 들어갔을 때 그 가정이 짊어지는 부담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자식 중 누군가는 직장을 줄이거나 그만두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결혼과 육아를 뒤로 미루게 됩니다. 가족 간의 역할 분담을 두고 갈등이 생기고 오래 쌓인 피로는 어느 순간 원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아픕니다. 저는 오늘도 매일 아침 걷습니다. 105살의 몸으로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걷습니다. 거창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한 식이요법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잠을 충분히 자고 과식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분노와 걱정과 원망을 오래 붙들고 있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이 몸을 가장 빨리 병들게 한다는 것을 오래 살면서 배웠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자식을 위한 일입니다. 내가 스스로 걷고 스스로 밥을 먹고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동안은 자식에게 내 삶을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자식에게 주는 가장 조용하고 꾸준한 선물입니다. 자식의 시간을 돌려주는 것, 자식이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 그것도 사랑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아픈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저도 압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고 어느 순간 도움이 필요해지는 때가 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시간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30분 걷는 것, 오늘 병원 검진을 미루지 않는 것, 오늘 술 한 잔을 줄이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10년 뒤 자식의 하루를 지켜줍니다. 몸을 아끼는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부모 곁에서 자식은 비로소 죄책감 없이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다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보내는 가장 긴 안도의 편지입니다. 제가 30살이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 곁에 있으면 된다고,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자식이 나를 찾아오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것이 당연한 노년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고 자식은 부모를 봉양하는 것, 그것이 가족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래 살면서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조용히 불행하게 만드는지 보았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함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던 한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고 자식들이 성공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다 크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자 그 어머니는 깊은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자주 하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명절에 오지 못하면 며칠씩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점점 어머니의 전화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나고 나면 늘 무겁고 죄책감을 안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식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자식들은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어머니의 행복이 자식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노년의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그 답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전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내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느냐에서 옵니다. 누군가 찾아와 주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서 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삶의 중심은 점점 더 나 자신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자식의 삶을 규정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쁨을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삶을 응원하는 것이지 그 삶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의도적으로 제 삶의 뿌리를 깊게 내리려 했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고 오래된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받고 매일 아침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식이 오면 반갑고 자식이 오지 않아도 내 하루는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것이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자식, 죄책감 없이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훨씬 더 깊은 연결이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 충분할 때 자식은 비로소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의무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오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오래 살면서 깨달은 자식과 가장 아름답게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놓아주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자식을 더 가까이 오게 만드는 일입니다. 제가 100살이 넘어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철저히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은 내 자식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 무서운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부모가 가슴에 품고 떠난 원한이 자식의 삶 속에서 그대로 되살아나는 장면입니다. 부모가 풀지 못한 감정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과 태도와 분위기로 자식에게 스며들고 자식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감정을 물려받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알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형제와 오랜 갈등을 겪었고 끝내 화해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친구의 아들과 형의 아들이 처음에는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서로 만난 적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설명하기 어려운 어색함과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어른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이미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친구의 원망은 죽었지만 그 원망이 만들어낸 균열은 다음 세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원한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염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지는 것이라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내가 약한 것이라고,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하냐고.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었을 것이고 배신당한 기억이 있을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하기 어려운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살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5년을 살고 나서 저는 이것을 압니다. 용서하지 못한 감정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그 감정으로 인해 매일 조금씩 소모됩니다. 분노는 품고 있는 사람을 먼저 태웁니다. 원망은 상대방의 하루가 아니라 나의 하루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소모된 에너지는 정작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써야 할 온기를 빼앗아갑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잘못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 감정이 더 이상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식에게 물려주는 가장 깨끗한 유산입니다. 저는 살면서 몇 번의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배신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고 끝내 사과받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죽을 때까지 안고 갈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가. 그 선택은 상대방과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하루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오래된 감정을 가슴 한켠에 묵혀두고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수십 년 전의 일인데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싸늘해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정을 내가 떠난 뒤에도 이 집안에 남겨둘 것인가? 그것이 내 자식의 삶에 어떤 그림자를 들여올 것인가? 미움을 풀고 떠나는 것, 그것은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떠나기 전에 내려놓으십시오. 그 무게를 굳이 저 세상까지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오늘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재산과 유언을 정리하는 것, 마음속의 말을 전하는 것, 자신의 몸을 아끼는 것,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오래된 미움을 풀고 떠나는 것. 이 5가지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한번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용기. 저는 지금 105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를 두렵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래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닙니다. 죽음은 삶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완성은 마지막 장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이야기도 끝맺음이 흐트러지면 오래 기억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용하고 담담하게 마무리된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마무리했는가가 남겨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머뭅니다. 자식에게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집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가 어떻게 나이 들었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 어떻게 감정을 다루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떠났는지를 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당신의 마지막이 자식에게는 가장 긴 가르침이 됩니다. 저는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오늘 저녁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길, 나는 지금 무엇을 아직 정리하지 않았는가? 나는 누구에게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는가? 나는 내 몸을 오늘 얼마나 아꼈는가? 나는 자식에게 어떤 기대를 품고 있는가? 나는 아직 내려놓지 못한 감정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이 5가지 질문 앞에 솔직하게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입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강물입니다. 처음에는 빠르고 시끄럽게 흘러가지만 멀리 갈수록 넓어지고 깊어지고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였는지, 무엇이 중요했는지, 누가 곁에 있었는지, 저는 그 고요함을 오래 살면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나이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도 그 고요함에 닿을 수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내려놓아도 그 고요함은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가볍게 떠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삶은 소란한 시작이 아니라 조용한 완성으로 기억됩니다.